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구에서 1년에 2번 4월과 10월 달에 2차례 재정점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카테고리별, 나라별로 각국의 재정 현황을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10월 달 자료에서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에서 1등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들이 이를 앞다투어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해당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한국 망했다, 한국 문제다, 큰일 났다 이런 기사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지금 한국 재정 상황이 어떠한지 체크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어떤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읽기도 힘들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림 위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자산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쉽게 연준이 돈을 푸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푸는 규모는 팬데믹 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수십 년 동안 4조 달러의 돈을 풀었었는데 팬데믹 이후 1년 반 동안 4조 달러 이상을 풀었습니다. 즉 미국은 짧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풀었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더 풀었다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 신흥국 역시 돈을 역대급으로 많이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경제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번 재정점검 보고서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의 GDP 전망치 그리고 돈을 푼 대가인 이자 비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래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왼쪽이 선진국, 가운데가 신흥국, 맨 오른쪽이 후진국입니다. 여기에서 노란색 GDP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GDP가 폭삭 주저앉았다가 2024년도에는 다시 제자리로 회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국은 코로나 때 폭삭 주저앉았다가 앞으로 회복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큰 회복이 나오진 않습니다. 반면에 후진국은 더욱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경제가 폭삭 망했다가 더욱더 망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선진국은 백신 보급 여력이 충분해서 코로나 자체를 빨리 극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선진국들이 기축 통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찍어내면서 재정 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표시된 재정 정책 여력도 선진국은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되어 있는 반면 신흥국,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점점 재정 정책 여력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면은 돈을 푼 대가인 이자 비용, 차입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차입 비용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가장 많이 풀어왔고 앞으로도 돈을 가장 많이 풀 수 있는 선진국의 녹색 차입 비용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신흥국, 후진국들의 녹색 차입 비용은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리고 후진국들의 차입 비용은 가관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래프에서는 2020년, 2021년 2년치만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처럼 맨 왼쪽이 선진국, 가운데가 신흥국, 맨 오른쪽이 후진국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가 좀 더 가독성이 좋습니다. 녹색 그래프가 재정 정책 여력을 나타낸 것인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 녹색 부분 재정 정책 여력이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서 재정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이자 비용을 나타내는 빨간색 그래프는 매우 적어요. 여기 보시면은 선진국은 거의 살짝 표시되어 있고 신흥국은 조금 더 늘었고 후진국은 이자 비용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선진국의 대표격인 미국 그리고 신흥국의 대표격인 브라질의 기준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준금리를 7.75%까지 올렸고 앞으로도 더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죠.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순간 바로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자국 화폐의 약세를 유발해서 자금이 브라질에서 다른 선진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순간 경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자 비용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후진국이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찍어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늘색 선진국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 변화가 이런 식으로 쑥 증가했습니다. 그에 비해 신흥국,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증가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왔고 이러한 유동성은 회수하기 어렵다는 말이겠죠. 즉 우리는 유동성 축소를 우려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점검 보고서 하다가 어쩌다가 또 투자 이야기로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흥국, 개발도상국 대비 선진국에서 조금 더 차별화된 성장이 나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진국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안에서도 차별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는 나라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선진국이라고 해도 다 같은 선진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깜빡할 뻔했습니다. 영상 초반에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선진국에서 가장 1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당 보고서에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100페이지가량의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코리아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 뜨질 않더라고요. 즉,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부채 비율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어요. 딱 한 줄만 언급하고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진국은 2021년도에 GDP 대비 부채 비율 감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0년 작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서 세수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리고 정부 역시 추가적으로 돈을 미친 듯이 풀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미국은 1.5%, 유럽 역시 1.5% 부채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더더욱 감소한다고 하죠.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다르다고 합니다. 다시 영어 본문을 보겠습니다. 항상 영어 지문을 해석할 때 however, but 이런 것 위주로 봐야 됩니다. however, 그러나 몇몇 나라에서 부채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국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딱 한 줄만 언급하고 끝났습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한국 망한다, 한국 어렵다, 한국 문제다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유독 이 부분을 강조해서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들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선진국이 이렇게 나와 있고 신흥국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후진국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경제 위기 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3.9%, 올해에는 133.3%, 내년도에는 130.7%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이렇게 감소하진 않고 2023년도부터는 다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영국의 경우에는 104.5에서 108.5 이런 식으로 쭉 유지되거나 조금씩 증가하고 있네요. 이 보고서에서는 영국 역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 나와 있지 않네요. IMF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표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캐나다, 유럽 안에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영국, 미국 이것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페이지를 조금 찾아봤는데 한국이 나와 있긴 합니다. 이 표에서는 전체 선진국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운데쯤에 한국이 나와 있네요. 2020년도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9%, 올해는 51.3, 내년에는 55.1, 그 다음에 55.8, 마지막으로 2026년도에는 66.7%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증가하는데 한국은 꾸준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긴 하네요. 그래서 2021년, 2026년도만 딱 정리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15.4%가 증가하면서 1등을 차지했고 2등은 체코, 3등 벨기에, 4등 싱가포르, 5등 영국, 6등 홍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폭이 크긴 해도 2026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6.7%로 전 세계 평균인 118%, 여기에 훨씬 미달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는 G20 평균인 130%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채 비율 가지고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거라 봅니다.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봐도 지금 코로나 때보다 많이 올라온 수치이긴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국채의 과매도가 있긴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면서 국채금리 역시 다시금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위로 쭉 튀어버리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위기를 짐작해서 한국 시장을 떠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까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지레짐작 겁을 먹고 대응할 필요는 없을 거라 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앞으로 선진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 안에서도 조금 더 차별화된 성장이 나오는 국가, 그리고 늘어날 부채에 대해서 차입 비용이 조금 적은 나라, 이런 나라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S&P 500 지수와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보면 S&P 500 지수가 11% 상승하는 동안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8.8% 하락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만큼 사람들은 미국의 차별화된 성장, 이것에 조금 더 한 표를 던진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적절한 비율로 자산 배분을 하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이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주식이 왜 이렇게 힘드는지 이것을 본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